9월 첫 거래를 맞은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발표된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밑돔에 따라 8월 쇼크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선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죠.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점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방송을 키고 놀라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글쎄요, 월가에서도 지금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현명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7월 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업종을 좀 향후 주가 여부와 관계없이 좀 차익 좀 실현해달라. 예. 많이 올라갔던 것도 있고 6월 달에 그 AI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AI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규제법이 없다 하더라도 리나카에 의한 반독점 규제 이것에 의해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예. 차익 실현 좀 권유해 드렸습니다는 우리 시청자분이 상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에 대해서 보여주실 비중을 상당히 줄여놨던 걸로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신 그 대처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회의국가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빌미는 8월 달 PMI 지수죠. 오늘 두 가지 PMI 지수가 발표했죠. S&P 글로벌 PMI 지수, 그 다음에 우리가 ISM PMI 지수에서 시청자 여러분 미국 시간으로는 8.4 쇼크, 우리 시간으로는 8.5 쇼크에 발생시켰던 것이 S&P의 글로벌 아니야 ISM의 제조업 PMI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청자분의 일관성을 위해서 ISM의 발표는 공급자 관련해서 PMI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예상대로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에 7월에 46.8에서 오늘은 발표했던 게 47.15. 사실 전월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죠. 예, 예상한 그렇죠. 대로. 근데 문제는 기대 수준보다 낮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아시겠습니다는 47.5 정도 됐었는데요. 이거보다 소폭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한 달 전에 ISM 제조업 PMI 지수의 그 낙인 효과 그리고 9월 달에 계절적으로 보면 늘 말씀드리는 여름 휴가철을 끝나고 외환위기라든가 그다음에 리만 사태라든가 대부분 다 여름 휴가철 새로운 회계연도 10월 1일 미국에 앞두고 포지션 조정 때문에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상당폭 오늘 주가 하락폭이 의외로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 시간으로 8월 4 쇼크, 우리 시간으로 8월 쇼크에 대해서 잘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여름휴가철 이후에는 우리 외환위기, 리만 사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도 많이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계절적으로 이런 낙인 효과 때문에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9월에 2.3% 매년 평균 이렇게 떨어졌다. 특히 피봇이 됐던 2022년에는 피봇이 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피봇했던 때죠. 그렇죠. 이때 피봇했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은 때에서 낮은 때로 피봇이죠. 그래서 피봇이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는 2022년에는 무려 9.3%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8.4, 우리 시간으로 8월 쇼크에 9월 달에 낙인 효과 쇼크가 겹치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에 반독점 규제가 겹쳤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오늘 그 엔비디아가 아마 소환됐을 겁니다. 반독점 규제 때문에 미국의 법원에 소환됐는데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의 독점 규제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지금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9%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7월 달 차익 실현도 권고해 드렸습니다는 9% 폭락되면서 미국이 오늘 시청자분이 이렇게 딱 일어나시면 홍영권 말씀대로 깜짝 놀랄 정도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대 관심은 이 8월 쇼크가 과연 재현되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될 8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PMI 지수 나오면 이제 때문에 실업률 그때 나왔죠. 그래서 실업률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간으로 8.4, 우리 시간으로 8월 쇼크가 나왔던 배경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ISM PMI가
전월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근데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8월달 실업률이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데요. 어떻게 나올까? 실업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최대 관심사 5월달에 4%를 넘었죠. 6월달 4.1%, 7월달 4.3%.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예. 8월달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주간 실업 전국가스가 8월달 3주 연속 낮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3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예상도 지금 잡히기가 4.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8월달 비농업, 요 제재부이 되겠죠. 신고 고용정서 16만 5천 건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11만 4천 건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능성에서 이렇게 보면 9월달 FOMC 회의에서 B컷이 단행할 가능성 낮게 나오죠. 근데 시청자분이 B컷 가능성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실업률이 4.5% 이상 내지는 뭐 4.4%까지 얘기하는데요. 4.5% 이상. 그다음에 비농업 신규 공급 10만 건 이하. 이 양대 조건이 충족할 때는 사실 9월달에 FOMC 회의에서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이렇게 B컷을 단행할 가능성보다는 0.25%로 베이비 스텝 노멀 스텝으로 가지 않느냐. 아까 예. 이번 그 PMI 지수가 나오고 시카고 페드 외쳐 보면 B컷에 단행할 가능성이 30%에서 39% 되지만 0.25% 이렇게 노멀 스텝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60%대에 그렇죠. 유지하는 걸 보면 8월달 PMI가 7월달보다는 좋게 나왔다. 그다음에 실업률도 낮게 나온다. 비농업 제조업 건수, 비농업 신규 창업 건수도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하는 이런 근거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증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미국 증시 움직임 보면 글쎄 어느 국가보다 우리 증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국내 증시에서 보면 8월 이후에 예. 우리 증시에서 보면 미국 자본의 이탈 모습을 한번 보면 자 8월에서 어제까지 우리 이틀 전에는 미국 자본이 소폭 들어오긴 했습니다는 그걸 다 감안해서 3조 원 정도 이탈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이렇게 2,300억 정도 들어왔죠. 예. 요거를 빼고는 8월 23일 이후서부터는 계속해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일개월 누적은 9월 3일 대비해서 사실 그 8월 3일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8월 이후서부터는 외국 자본이 어제까지 3조 원 정도 이탈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조 1천억 정도 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전체적인 외국 자본이 3조 원 이탈했는데 예. SK와 삼성전자 두 종목만 3조 1천억이 되니까 결국 두 종목만 팔고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이나마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왜 오늘 한국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움직임이 주목되냐면 예. 오늘 미국은 제조 PMI보다도 빅테크 업종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엔비디아를 소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김천 PD가 보여주시겠습니다는 7% 이상 폭락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9% 오늘 7% 넘게 떨어졌죠.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 예.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엔비디아는 9%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인텔도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예. A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7월 이후에 삼성전자, SK가 이렇게 외국 자본이 전체적으로 이탈한 속에 오늘 미국 증시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그 삼성전자, SK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자본 이탈을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질적으로도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안 좋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증시에서 외국 자본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 그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꼭 매개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더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한 9% 이상 빠졌거든요. 사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진단을 했었던 게 이 한국 증시는 결국 엔비디아 주가에 좌우되는 천수답 구조라는 것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려가 커질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많은 이렇게 사실 그
국내 증시의 전문가라 하는 분들이 예.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3,200 간다. 미국의 빅테크는 안 좋은 대신에 한국의 빅테크는 좋다. 3,200 간다. 3,000억 간다. 3,000 이상 간다. 예.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해놨기 때문에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올해 들어서 K 반도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뭐 연초에 울트만 챗 GPT, AI 오픈 챗 GPT 예. 관련된 울트만 창업자가 들어왔었고 젠스론 항력과 이렇기 때문에 K 반도체 기대가 나와서 연초부터 10만 전자, 20만 닉스 이런 낙관들이 많이 나왔죠. 모 교수께서는 뭐 이렇게 3,200을 넘어설 수 있다. 한국의 적정 주가가 3,200일 때 3,200을 넘을 수 있다. 증권사의 페이퍼들도 3,000 이상 넘을 수 있다. 이런 쪽인데 예.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세계에서 보면 10대의 경제 위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한국의 주력 업종과 한국 증시에서 보면 너무 엔비디아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렇게 천사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이냐 하는 측면에서 천사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에서 K 반도체 선두주자 격가 오늘도 뭐 삼성전자, HB와 관련된 공테스트가 돼서 조만간 엔비디아에 제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뉴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는 문제가 됐던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에 의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 수준보다 나쁘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해드렸죠. 성장성 지표, 매출액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 황해 법칙에 적용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수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1분기도 똑같은 사태인데 1분기에는 의심했었는데 2분기도 다시 한번 반복됐다 하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사실 오늘 제조업 PMI도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의 반독점 리나칸이 이끌죠. 예. 누차 말씀드리는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라든가 빅테크 업종은 사실은 거기에 로봇이라든가 뭔가 장착해서 수익이 날 때는 이게 창업자 내지는 주주들에만 이익이냐. 모든 글로벌 자금들이 잠재성 때문에 들어온다. 예.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냐 노동체계 관계없이 인력을 몇 억씩 줘가지고 끌어들여 자본도 끌어들여 이게 한 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거냐.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반독점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시작되고 트럼프든 그다음에 해리스가 되든 이 문제는 미국의 47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져갈 문제이기 때문에 7월부터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업종에 대해서 잘못 정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는 차의 실현을 권고했던 배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의 발목을 붙잡는 또 다른 요소, 바로 부채 리스크인데요. 자, 지난달 23일이었었죠. 우리 부채가 심각하다는 이 통계가 나온 시점인데요. 그때 당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또 매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7월 이후, 8월 이후서부터 예. 어제까지 외국인 자본이 3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8월 23일 날 이때 이제 아마 부채 통계가 나왔을 예. 겁니다. 이때서부터 사실은 뭐냐 어제까지 외국 자본이 2조 4천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8월 이후서부터 어제까지 3조 원 나갔는데 예. 8월 23일서부터 사실 어제까지 2조 4조 80%가 요 기간 집중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외국 자본이 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나갔을까? 여러 가지 차익 실현이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예. 신흥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 성장하려면 개인들은 쓸 여윳돈이 있어야 되고 예. 기업은 투자 잠재 기반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 입장에선 재정이 넉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8월 23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한국의 비세의 급증은 나홀로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가게만이냐?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다. 모든 주체가 빚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통계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빚을 총부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부 경제 지표를 포함해서 GDP 대비해서 총부채 비율이 세계 평균 수준을 이제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청자 우리가 재정이 건전하고 가계부채는 높다 해서 우리가 총부채 비율이 세계 평균 이하였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 패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첫 번째, 이제 총부채 비율이 251% 넘는다. 일본이 277%입니다. 우리가 251% 넘습니다. 작년 코로나 직전, 코로나 직후에 2020년 4분기에 241%에서 자 251% 우리가 증가했습니다. 세계 평균 보십시오. 여기서는 신흥국도 포함됐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흥국은 285%에서 242%로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증가한 게 하나가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자 이제는 우리나라의 세계 총부채도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총부채비율 GDP 대비해서는 250%가 될 때는 우리 고부채국으로 분리됩니다. 근데 한국은 뭐냐? 이제 고부채국으로 분리됐다 하는데요. 예. 이런 국면에서 자 가게도 여윳돈이 없어, 기업도 여윳돈이 없어, 국가도 여윳돈이 없어. 지속 가능성 여기 의심을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요인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달 중순에 페드가 금리를 내릴 경우에 원달러 환율도 더 하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마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에서 한번 지적해드린 적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지금은 임페리얼 서클이 좀 깨지는 분위기다 하는 것도 우리 경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사안이다 하는 분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 깨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관계없이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렸던 것은 한국이 너무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이상의 높은 수준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의 채산성이 증대하니까 외국 자본도 국내 증시에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한국 경제 성장을 됐었는데요. 자, 2분기 성장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습니다. 근데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가 깨지면서 환율도 1,300원 밑으로 1,35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내수 부진하죠. 내수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돈 벌 데도 없고 그다음에 사실 쓸 돈도 없다 하는 예. 말씀들. 이 내수 부진의 상징성이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에 따라서 수출까지 부진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에서는 자 8월 이전까지 작년 11월 3일 한국에서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 외국인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환율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예. 1,350원 이상의 환율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게 1,350원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의 페드에서 금리가 더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냐.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가 깨지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자 우리 주력 업종들 수출이 부진할 때 내수 부진과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미국 자본이 국내 증시에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좀 8.19 쇼크가 있었죠. 예. 8.19 쇼크에서는 그때는 그냥 지켜볼 문제가 아니다.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8.19 쇼크가 나왔을 때 그냥 지켜볼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렇게 정책 당국자한테 이렇게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지금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도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경제는 중국에 탈피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누차 걸쳐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탈피를 하는데요. 예. 오늘 김재현 PD가 일부 시간에 이렇게 특집으로 했던 것이 중국에서 volkswagen이 이제는 나가라. 예. 네, volkswagen이 자진 탈퇴가 아니라 중국 정부에 나가라 하는 그런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에는 인워드 개념이 있고 아웃워드 개념이 있거든요. 아웃워드 개념에 밀어내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로 보는데요. 이 중국 경기 동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자재 시장에서 일전에 중국 경제가 조만간 추락한다, 이 망한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전이 있는데요. 그게 중국 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지금 중국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위험하면
외국자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원자재 시장을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북한 문제, 느닷없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는 유튜브 반응들이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왜 그럴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 지정학적 위험, 지경학적 위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가장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 자본이 어제 우리가 방송이 나고 나서 이틀 전에 소폭 유입세가 다시 한번 나가는 데 있어서도 오늘 PMI보다는 이런 요인들이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처럼 나라 안팎으로 어려울 때는 한국 증시 입장에서 완축 능력을 많이 확보해야 될 텐데요. 이달에는 세계 채권 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불확실할 때는 특히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쪽에 종용하지 말고 예. 대외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의 위상, 특히 포트폴리오 위상을 증대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뭡니까? 금리나 얘기하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대외적으로 가면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이렇게 의존한 상태에서 지금 얼마큼 대외 환경이 어렵습니까? 근래만 하더라도 8월 이후서부터는 얼마나 대외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금리나 종용보다도 해외 나가서 여건 좋지 않습니까? 예. 국민 세금 가지고 밖에 그렇게 많이들 나가시는데 이런 점에 신경 써야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외환보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 승입니다. 우리 하드웨어는 지금 GDP 규모라든가 무역 규모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세계에서 한 12, 13위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트폴리오는 어떤 지수든 간에 신흥국이지 않습니까? 미스매치 괴리지 않습니까? 예. 몸집은 큰데 지능은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집은 성인인데 지능은 어린애입니다. 당연히 뭐냐? 오히려 어린애 것처럼 지능과 같이 이렇게 어린애 있을 땐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보면 더 안전한 거죠. 예. 근데 몸집은 큰데 지능이 떨어지면 진짜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MSCI 지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채권 지수 이달 중에 이제 선진국의 편입 여부가 되는데요. 자, MSCI에서 우리 정부 많이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뭐 시청자 여러분도 국민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노력한 건 인정을 해줘야죠. 그게 뭐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 들어서 밸류업 대책하고 이달 들어서 밸류업 지수 나옵니다. 문제는 MSCI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지수 같은 경우는 전부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게 숙성 기간입니다. 우리가 제도 개선, 아이 말이야 제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되죠. 근데 우리 뭐 법 개정했다고 해서 제대로 따릅니까?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엊그제 개정했던 것을 자기 자신이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숙성 기간입니다. 숙성 기간.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하더라도 부총리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계속해서 외국인들한테 느끼게끔 노력하는 기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 제도 개선을 해놨는데 걔네들이 느껴야죠. 그래야지 뭐냐 느끼는 게 숙성 기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2월 달에 정례평가에서 MSCI에서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도 탈피하지 못했었고 이달 들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 효과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숙성 기간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숙성 기간. 해만 자꾸 나가지 좀 마시고 경쟁이 데리고 이런 쪽의 노력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더 절실한 겁니다. 예. 그래서 숙성 기간에 같이 호흡을 맞춰야죠. 호흡을 맞춰야죠. 투자자들 모시고 오죽했으면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께서 해외 나가서 뉴욕에서 컨퍼런스를 열리십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간. 예. 정부가 필요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느끼게끔 해줘야죠. 호흡을 그렇죠. 같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 WGBI의 이번 달 들어서 세계 채권 지수의 편입을 바랍니다. 예. 네, 만약에 불발될 때는 굉장히 큰일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자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